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쏟아졌던 가운데 긴축 경계감이 다시 고조가 되면서 큰 변동성과 함께 일단은 상승 마감을 하였지만 체감상으로는 이게 상승을 한 것인지 못 느꼈던 장이었는데요. 나스닥의 경우에는 간신히 보합권으로 마감이 되면서 유지를 해주었고 빅스 지수는 재차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전 같았으면 빅스 지수가 이 정도까지 하락을 했으면 증시에서 크게 반등이 나와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이상하기만 합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또다시 소폭 상승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달 미국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되었고요. 지난번에 이어서 또다시 하락을 하면서 경기가 이미 침체기에 들어섰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지수의 하락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속에 소비자들의 전망이 약화된 것과 주택건설 그리고 제조업 부문의 전망이 약화하는 것을 반영을 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로 인해 루시드는 마이너스 1.75%가 하락을 하였고 애프터 장에서는 마이너스 0.18%가 하락을 하면서 11.24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경기 선행 지수표를 보셨듯이 경기 침체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특히나 제조업 부분의 전망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오더플로에서는 5거래일 넘게 나지 스케일에서 매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일본봉은 나스닥의 흐름과 유사하게 흘러갔지만 장 초반 급격한 매도 물량으로 다시 한번 크게 하락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관들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724개의 기관이 들어와 있는 것과 679개의 롱 포지션을 취하고 있으면서 점유율은 71.46%로 지난번에 70.9% 정도 아마 됐을 겁니다. 이처럼 점유율이 점점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기간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은 개인들 물량이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털리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몇 불까지 이제 하락이 이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는 잘 가지고 있다가 기관들과 함께 훗날 웃으면 좋겠네요. 루시드는 한 주 동안 마이너스 12.78%가 하락을 하였고 한 달 동안은 마이너스 13.45%가 하락을 하면서 한 주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기 투자 참 어렵죠. 이러한 풍파를 다 견디고 또 견디는 것이 장기 투자 아닐까 싶네요. 모두들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드디어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스위스에 오픈을 하였는데요. 수많은 인파가 참석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에릭 바흐가 참석을 하면서 고객들에게 꼼꼼히 설명해 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직접 운전대를 잡으면서 많은 이들의 반응은 뜨거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네요. 베어스 워크샵에서 업로드가 된 영상에서는 스탬핑 구간과 AMP1 공장을 잇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차량들이 주차장을 가득 채워져 있는 것과 주차장 완공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페이즈 2 제1 주차장에서 드디어 차량이 채워져 가는 모습입니다. 페이즈 2 공장이 완공이 되면 주차장 가득 채워진 차량을 볼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은 것 같네요. 스탬핑 구간에서는 외벽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면서 기존 주차장에서는 이제는 세로로 3줄씩 딜리버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캐리어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대기 라인에는 차량이 어느 정도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풀 랩핑 차량이 2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사라졌네요. 생산 라인 바로 앞에는 생산이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고요. 공장 외쪽으로 세워져 있던 차량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되어진 듯 보여지고 있고
저 위로 다른 구간에서 세워져 있던 차량들도 아직까지 대기 중인 것으로 보이고 있네요. 점점 마무리가 되어가는 애리조나 공장. 개인적으로는 올해 조기 착공을 바랬지만은 아무래도 힘들 듯 보여지고 있고요. 내년 초에는 완공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루시드 에어 퓨어 투어링이 출시를 하면서 효율성에 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피터 롤린스는 퍼포먼스, 레인지, 럭셔리, 테크놀로지, 디자인, 그리고 놀랍도록 넓은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으면서 에어 투어링은 그랜드 투어링의 킬로와트 시당 4.6마일의 랜드마크 효율성과 일치를 하고요. 더 저렴한 가격대임에도 불구하고 초고효율 EV를 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점진적 단계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루시드 에어는 200의 학력 개수로 깊은 인상을 받았고요. 테슬라 모델 S 플레드의 학력 개수는 208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숫자 1을 낮추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실 것이고요. 또한 레이스에서 0.1초 앞당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올해 루시드 에어의 모든 모델의 학력 개수를요, 197로 낮춰서 정상에 모두 올랐고요. 공기 역학적 설계, 그리고 효율적인 차량이 루시드 에어입니다. 현재 루시드 트림 중에서 가장 저렴한 퓨어 모델은 배터리 팩을 구성하는 22개의 모듈 대신에 18개의 모듈로 구성이 된 장거리 배터리 팩을 사용하고요. 장거리 배터리 팩의 모듈 수가 적기 때문에 에어 퓨어는 도로에서 더 효율적이고 410마일의 EPA 추정 범위를 받았습니다. 또한 원더박스의 효과로 15분 이내에 200마일을 충전할 수 있는 하이스피드 차징 시스템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한 배터리 팩의 모듈 수가 적기 때문에 뒷좌석의 바닥면이 이제는 더 깊어져서 더 편안한 승차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루시드 에어 트림은 모두 공개가 되었지만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더 저렴한 저가형 모델이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저가형 모델이 나와주어야 루시드가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약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비교를 잠깐 해보자면 퍼스트 무버로서 모델 3로 인해서 폭발적인 생산량과 인도량을 보여주면서 성공을 하였지만 루시드가 테슬라와 같은 그 길을 따라간다면 과연 성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고가의 차량만 만들어서는 성공 못한다. 그리고 고가의 차량을 누가 사느냐 하시지만 반대 의견을 내보자면요. 럭셔리 브랜드의 이미지로 굳혀가는 지금의 저가형 모델이 나온다면 브랜드의 혼선이 올 것이면서 루시드 모터스와는 방향성이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고요. 저가형 모델이 다른 브랜드로 나올 것이다 라는 피터 롤린슨의 말이 따지고 보면 루시드 측에서 모든 플랫폼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다른 브랜드로 판매를 한다는 것인데요. 브랜드 이미지를 고려를 해본다면 차라리 이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로스앤젤레스 오토쇼는요, 전기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서 지난 과거 오토쇼에서 내연기관이 주름을 잡았다면 현재의 오토쇼는 일렉트릭의 시대로 변화가 되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중 많은 모델들이 배터리 일렉트리스 그리고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 말을 합니다. 자동차 업계는 현재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고 있으면서도 내연기관 중에서는 특히나 포르쉐와 퍼포먼스카는 매력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고성능 차량이 인기가 많은 것일까요? 뭐 차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타고 다니는 그런 차가 아니라 적당히 비싸면서 럭셔리 차량이 가장 인기가 많은 만큼 루시드가 투어링과 퓨어 모델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고요. 옵션을 추가해서 다크 모델까지 겸비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가장 큰 장애물은 스카이 하이 프라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비싸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었고 LA에서 선보인 퓨어와 투어링 모델로 더욱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적당히 비싸면서 럭셔리 이미지,
루시드가 원했던 게 이런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량만 판매를 해서는 루시드 그룹이 크게 성장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꼭 성공을 해서 이를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유니콘 기업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라 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